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수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사실 물가와 금리는 뭐 동전의 양면 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자, 글로벌 경제는 이제는 금리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금리를 올리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특히 미국발 금리 인상은 모든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양적 완화, QE라고 했죠. 즉, 중앙은행에서 채권을 사들이면서 돈을 시중에 풀어주는, 그 미국에서 돈을 풀었죠, 많이. 그래서 그 돈들이 지금 전 세계에 신흥국,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지금 퍼져서 자산 가치의 어떤 버블을 형성하거나 이런 정도까지 와 있는데, 거꾸로 이번에는 양적 긴축이죠. Q, 뭐 T라고 합니다. Quantitative Tighten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 세계 돈이 감소하죠. 유동성이. 그렇게 되면 돈값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기축통화니까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전 세계의 여타 통화국들의 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쏠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외환위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7년도 말에 끔찍하게 겪었죠. 즉, 달러가 없어지면, 미국 외의 나라에서 달러가 없어지면 수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먹는 거, 무기, 석유, 소비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못하게 되죠. 그러면 동시에 국가 부도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발 금리 인상이 후폭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도 2004년 이후에 처음으로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금리 안정에서 홀로 서기가 사실 어려운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규모가 매우 큰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무역을 빼고 나면 어떤 자체 자원이라든가 어떤 내수 시장을 가지고서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이 3만 달러, 지금 4만 달러를 뭐 도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배경에는 엄청난 수출에 의한 고용이라든가 어떤 소득 이런 것이 밑바탕이 됐는데, 우리나라는 수입을 하더라도 수출을 전제로 한 수입을 합니다. 즉,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정제해서 석유 제품을 팔고 있죠. 뭐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수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수입도 커지기 때문에 수출 수입 합친 그런 무역 규모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난달에 0.25%포인트 올라가가지고 1.25%가 됐습니다. 사실 작년에 0.5%로 있다가 8월 달에 0.75% 됐다가 11월 달에 1%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1.25%인데 앞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더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멈출 것이냐의 결과는 선행행위가 중요하겠죠. 뭐가 결정하냐면 제가 볼 땐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답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금리는요, 선행 물가 상승에 대한 백신 주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나치게 물가가 빨리 올라오게 되면 경제가 아픕니다. 아픈 경제를 치료하기 위해서 미리 더 아프기 전에 백신 주사를 맞을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그것이 바로 두 가지인데,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즉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런 배경에서 스크류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것 같습니다. 스크류는 돌려조이다라는 뜻이에요. 인플레이션은 합성어인데, 우리 부유층들을 빼고 중산층, 서민층 같은 분들은 생활비는 쪼개서 돌려서 쪼이듯이 아껴 써야 되고 물가는 올라가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급여가 삭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경을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도 지금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0.5%거든요. 이 부분이 플러스로 돌아설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이 넘어갔죠. 넘어갔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값이 달러에 비해서 나빠졌다는 뜻입니다. 돈값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뭐 단순하게 수출만 본다면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수입 수출을 같이 봐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국민 어떤 소득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 환율이 적정하게 형성되는 게 좋은데, 그 부분 저는 1,000원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원 정도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원화값이
매우 좀 약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가도요, 지금 시중에 가시면은 휘발유 넣으실 때 리터당 1,800원이 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어떤 수입하는 원유 가격이 한 80달러 정도 선에서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체감 유가는 100달러가 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든가 아니면 오펙에서 감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지금 2년을 고생하고 있다가 지금 회복되는 관계 과정에서 비행기가 떠다녀야 되고 산업 현장에 활기가 넘치려면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죠. 그 에너지는 갑자기 수요가 폭증했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에너지발 물가 상승의 트렌드는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뭐 일부 뭐 유수한 그런 그 경제 기관에서는 올해 또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는 참 우리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때 망설이는 상태가 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볼게요. 명목금리가 지금 은행에서는 1% 정도 되고 상호저축은행이 2% 됩니다. 2%를 볼게요. 예금이자율이. 이게 명목금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 3%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 바로 실질금리입니다. 이게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서 예금으로 1억, 2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물론 절대 이자는 높아지겠지만 구매력은 매우 나빠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 아니면 퇴직하셔가지고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분들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구매력이 감소합니다. 그럼 생활이 팍팍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리 정책을 잘못한 사례를 OECD 국가급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터키라는 나라가 있죠. 인구가 8,500만 명입니다. 국토도 상당히 넘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자, 이 나라가요, 작년 9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내리고 있어요. 즉, 한국은행 기준금리라고 볼게요. 터키의 중앙은행에서 작년 9월 달 이전에는 기준금리가 19%에서 19%. 근데 이 기준금리가 14%로 내려가고 있어요. 물가가 얼마입니까? 작년 12월 달에 터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무려 36.08%, 즉 36%입니다. 살인적이죠. 살인적입니다. 이 정도면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본다면 1960년대, 뭐 그럴 때 시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요, 이자율을 내리는 이유가 뭐 이슬람 율법에 적용됐대, 율법에. 즉 이렇게 종교적인 개념을 정치와 경제를 끌어들이는 그런 저는 실수를 하고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즉 환율이 올라가면, 즉 통화 가치 그 터키의 리라화가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단순 논리로 금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환율 올라가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 버립니다. 즉 장바구니 물가가 엄청 어려워지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주일에 약 8만 5천 원 정도면은 생활할 수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두 배가 넘는 한 6, 7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폐 가치가 반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물가가 폭등함으로 인해 가지고 같이 올라가겠죠. 물가는 뭡니까? 임대료. 이런 거 다 물가입니다. 임대료가 70% 올라갔고요. 그리고 생필품 가격은 두 배가 넘습니다. 140%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설상가상 정치가 불안정해지겠죠. 소요 사태가 나고 그러면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정책도 먹혀들지가 않죠. 그리고 그 정권을 교체하고 하는 과정에서 쉽게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상당한 그런 진통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금리 정책을 제가 논했습니다만, 금리와 관련된 모든 산업 전반적인 부동산 사부터 해서 뭐 어떤 그런 복지 이런 것들 다 보면 금리가 매우 중요한데, 그 금리의 선행 지표가 바로 물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물가라는 것이 당분간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라는 것은 전년 동월 대비거든요. 전년 어땠습니까? 매우 어려웠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좀 움직이기만 하고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지금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덴마크라든가 영국 이런 나라들은 뭐 마스크를 벗겠다, 뭐 이런 정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제한적이니까 물가는 당분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1.25%인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이 금리가 2%가 넘는다 만약에 올해나 내년 중에 그러면은요 가계부채 1,800조인데 끔찍한 일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가계 즉 우리 개인들서부터 좀 미니멀 라이프까지는 아니지만 좀 씀씀이를 좀 통제 관리할 필요가 있고 자산 그 운용도 좀 더 좀 약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무슨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느 정도 펀드라든가 뭐 변액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 뭐 달러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자금 묶어놓게 되면 물가에 함께 연동되는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4.4포인트로 전달보다는 0.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BSI 지수는 여전히 100 이하이긴 합니다만 90포인트 정도에서 아무래도 기업체를 운영하는 CEO들의 그 느끼는 체감 경기가 더 나쁜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개월 연속 3%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이 3.6%거든요. 이 정도면은요, 은행 정기예금의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 투자하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이라든가 무슨 뭐 상가라든가. 그래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4%면 아주 양호한 거고요. 보통 2% 정도, 3%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난달에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자, 2달 연속 적자입니다. 작년 연말과 지난달 2달 연속 적자인데 지난달의 적자폭이 아주 뭐 엄청 크다는 겁니다. 48억 달러가 된다고 그래요. 이 정도면 사상 최대치의 적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수입을 많이 해서 흥청만 쓰자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출과 수입은 사실상 시차를 두고 있죠. 석유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갖고 팔 때 시차가 있는데 이 석유 제품 가격도 올라갑니다. 물론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런데 그거보다는 원재료인 석유 가격이 원유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거죠. 더 빨리. 그래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난 걸로 보여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환 보유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외환 보유액이 4,631억 달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죠. 자, 경제 심리 지수는요, ESI 지수라고 하는데 105.6입니다. 105.6. 100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 심리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가 지수 보겠습니다. 월봉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래서 무려 10.56%와 그리고 15.58%가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매우 보기 드물게 현상이고요. 보기 드문. 다우존스와 나스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8.98%가 떨어졌습니다. 상해 종합도 떨어졌고요. 다만 홍콩 항생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그런 알력도 있는 그런 것으로 시작된 건지 모르지만 두 나라 모두 약간 주춤하고 있죠. 그 사이에 낀 경제인 우리나라는 더 힘든 상태를 주가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금리죠, 그야말로 2.06%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무려 0.2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금리의 가장 기준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지만 실질적으로 시중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국고채 3년제 금리거든요. 이 부분이 월 평균으로 0.26%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것은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은행권하고 상호chung 금리는 뭐 기준금리는 유지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여러 옵션이 있겠죠. 뭐 특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올라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저금리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부분이 앞자리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은행금리가 0.7%, 1.7% 또는 상호chung 은행이 2.52%가 3.52% 이렇게 될 수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배경이 바로 코픽스 지수죠. 은행권 대출할 때 적용하는 금리인데 잔액 기준은 1.3%, 신규 취급액은 1.69%입니다. 각각 전달보다 0.11%포인트와 0.14%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0.14% 얘기하지만 이것이 가계부채 1,800조에 영향을 미친다고 봤을 때는요,
엄청나게 큰 어떤 자금이 소비하지 못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쪽으로 소요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경제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환율은요, 원달러 환율로 봤을 때 지난달 평균이 1196원 8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보다는 11원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가, 물가, 금리 이런 부분은 국내적인 요인이 클 수 있는데 환율은 철저하게 해외의 어떤 그런 수급이죠. 자금 수급인데. 자, 이게 2,000원, 1,200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00원, 1,400원까지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의 반대적인 자산이 있겠죠. 가령 수급의 반대인 편에 서 있는 것이 주가입니다. 즉 외국인들이 달러를 확보해서 그 한국을 떠나기 위해서 주식을 팔 수가 있거든요. 유동성이 좋으니까. 부동산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외국인 자금 중에서 주식시장에서 그야말로 ATM기처럼 빠져나가게 되면 폭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코스닥, 코스피 이런 지수들이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 올라가면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아야 됩니다.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요, 36%란 물가를 거꾸로 금리를 낮추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더 큰일 나는 거죠. 불난 집에다가 휘발유 뿌리는 거예요. 즉 물가만큼 금리를 따라 올려줘야지만 물가가 안정되거든요. 그러면 금리도 내려갈 수가 있는 건데 물가는 폭등하는데 금리 내려버린다? 그럼 통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러면 국가 부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나라에서 움직이던 달러라든가 외국 자본들이 떠나버려야 다. 떠나는 과정에서 환율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즉 그 나라 자국 통화 가치는 더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은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거래가 돼서 안 되죠. 휴지 조각인 나라의 돈을 누가 달러가 사주겠습니까? 자,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매우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보면 M2 총통화죠. 10.9%입니다. 지난달이. 여전히 시중에 통화량은 많습니다. 이 통화량이 넘치기 때문에 갈 데 없는 돈들이 예금은 어차피 이자가 얼마 없으니까 주식과 가상화폐와 또는 뭐 이 부동산 이쪽으로 갔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시 원위치가 되게 되면 일정 부분 자산 가격의 조정, 거품의 제거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화량이 많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투자자 예탁금,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은 중폭 강세입니다. 주식형 펀드 자력은 소폭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원자재 보겠습니다. 물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이 에너지발 물가 상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석유와 금이거든요. 근데 석유, 즉 두바이유 같은 경우는 배럴당 지난달 평균이 82.34달러입니다. 즉 82달러쯤 되는데 그 전달에 비해서는 9달러 38센트가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죠. 10%가 넘게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한 달 사이에. 그리고 국제금시에는 온스당 1816.62달러입니다. 뭐 작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뭐 2000달러가 넘어갔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빠졌다가 다시 이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는 월 평균 25달러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자, 부동산은요, 매매 가격, 주택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있는데 각각 다 하향 안정화 추세입니다. 즉, 과거 3개월 트렌드를 보게 되면 주택 매매 가격 지수는요, 그 전달에 비해서 0.9%, 0.6%, 0.3% 이렇게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아직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증가율이 내려가고 있다. 그럼 이런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올해에는 마이너스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요, 어떤 지역은 폭락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홍수라도 마른 땅이 있는 거고 아무리 가뭄이라도 샘물은 있거든요. 이 양극화라는 겁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의 강남은 버티거나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 여타 비수도권의 일부 인구 감소 지역은요, 집이 아마 공짜로 가져가라도 안 가져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전세가격 지수도 좀 많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대 지표를 살펴봤고요.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컨설팅, 자산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